자, 어제 했던 것 중에서 하자승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5페이지 하자승계. 이번에 기록에도 나왔지만 방금 녹음은 못 시켰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선행 처분이 무효사인지 취소사인지를 꼭 검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적 판단을 두 줄 쓰면 어떨까요? 만약에 선행 처분을 무효사로 본다면 후행 처분도 무효가 된다. 하자승계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선행 처분이 무효가 되면 후행 처분도 같이 무효가 돼요. 그래서 판례는 항상 뭐라고 해요? 선행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툴 수 없다. 즉 하자승계 부정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답안지 그렇게 써야 되겠다. 그리고 하자승계 안 되는 공식 꼭 기억합니다. 첫 번째, 계획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했죠. 두 번째, 사업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 세 번째, 앞에 하명 처분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명 처분과 행정의 실효성 합보수사는 각각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걸로 본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 제재 처분과 제재 처분, 징계 처분과 징계 처분.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게 뭐예요? 사업정지, 그런데 불응했어? 그래서 등록 취소, 즉 영업 취소를 해버린 거죠. 이런 경우도 제재 처분 사이는 목적 자체가 다른 걸로 봐서 하자승계 안 된다. 자, 그리고 지가가 한 번 나오면은 하자승계가 된다. 지가 두 번 나오면 안 된다. 개별 공시지가하고 표준적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는 하자승계로 부정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표준공 이거는 주의하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법무에서 나와버려가지고 법무는 지역적인 판례를 내는데 표준적 공시지가 지가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손실 보상금 결정 뭘로 이루어지죠? 수용 재결이죠. 이게 지금 시험에서 우리 쪽도 나왔고 5급 쪽도 나왔어요. 표준적 공시지가 나왔는데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제기한 소송은 뭐였냐면 보상금 징액 청구 소송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자승계가 문제가 되려면 선행처분도 있고 후행처분도 있어야 되는데 얘는 당사자 소송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준적 공시지가 자체는 처분성 인정되죠. 항고소 그런데 지금 보상금 징액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인데 여기서 뭘 다툰다고요? 얘는 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에요? 보상금이라는 공권을 다투기는 하지만 그 보상금을 결정한 뭐? 그렇죠. 수용재결이라는 원처분을 다투고 있단 말이야. 수용재결에서 보상금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는 처분이죠. 얘는 원처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아니에요. 하자승계는요. 보상금으로 하자승계가 되는 게 아니야. 선행 후행 처분을 다투는데 후행 처분에서 선행 처분에 하자를 승계시켜 다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로 지금 가는 거지. 수용재결로. 특히 수용재결에서 이 보상금 결정을 다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자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적 공시지가와 보상금 결정. 보상금 결정을 그냥 쓸 때가 있어. 선택형 질문에. 근데 정확히 판례사는 예였단 말이에요. 예였는데 이걸로 사례로 나오니까 학생들이 후행 처분이 뭔지를 못 찾아. 후행 처분이 숨어 있는 거죠. 지금.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서는 후행 처분이 숨어 있다고 지금. 보상금의 원인인 처분을 다투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하자승계가 지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자승계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다고요? 표준적 공시지가 이거는 기출 선택형 질문 아니야. 법무 선택형이 나왔어요. 육문가에 표준적 공시지가와 재산세 부과처분. 얘는 하자승계 안 된다는 이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 이 판례를 지금 법무에서는 냈어. 그럼 우리 공식이 하나 깨지는 거죠. 뭐예요? 지가가 한 번 나오면 하자승계 된다. 그래서 표준적 공시지가와 보상금 결정 또는 수용재결 또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와 가세처분 하자승계 되고 지가가 두 번 나오면 표준적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하자승계 안 된다. 공식을 이렇게 했는데 이 공식 얘가 얘야. 표준적 공시지가 재산세 이걸 하자승계 안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를 우리 최판에다 넣으면서 이거 공식이 깨자고 학생들 헷갈리겠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너무 자세히 얘기 안 해줘야겠다. 근데 법문은 이런 거 내는 거야. 법문은 최판을. 자, 하자승계 안 되는 거 공식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책입표에 보면은 뭐 이 구속력 이론까지 막 교수가 써놨는데 너무 오버고 행시도 그렇게 안 써. 우리 변시에서는 정확히 판례에 따라서 쓰는 연습만 하세요. 판례만 정확히 쓰면 된다. 동일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긍정, 별개의 법률 효과 원칙 부정. 다만 불가정의 구속력이 수행 한도를 넘거나 예측 가능성이 없을 때만 하자승계 긍정한다. 밑에 최근 사업종류 변경 결정 이건 쓰면은 이제 가점. 최근 판례니까. 뭐 이것까지 안 쓰더라도 앞에 있는 내용으로 써줘야 되고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개별 통보 등이 이루어져서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돼요. 예측 가능성은 뭐에 대한 예측? 자신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에요. 회피 가능성은 쟁송 제기를 통해서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는 회피 가능성이 있느냐. 회피 가능성이 있는데도 소제기를 안 했어. 그럼 불가증력을 수인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예측 가능성 이게 개별 통보가 돼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상 장애가 없어서 소제기할 수 있어서 이게 회피 가능성이야. 그런데 소제기 안 했어. 그러면 네가 이제 책임져. 이게 수인 가능성이에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넘어가고 96페이지.
하자치유는 브리타한 B급에서 B뿔 정도로 체크하는데 우리 6회 시험에서 하자치유가 이미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가 물어봤어요? 하자치유의 시간적 관계 언제까지? 쟁송 제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심판 계속 중, 소송 계속 중이 나오면 하자승계 안 된다. 그런데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죠. 그러니까 얘는 B뿔로 처리하고 얘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10년 주기설이야. 10년 주기설은 거의 아니지만 거의 10년째 돼가니까 알아두십니다. 그럼 만약에 다시 시험에 나온다면 시간적 관계는 아니고 뭘로 나오겠어요? 하자치유 인정 여부에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예측합니다. 그걸 팔려보세요. 판례는 하자치유를 원칙적으로 부정해요. 왜요?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이 무용한 방법을 피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긍정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가로 묶어주고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뭐가 나올 것 같다? 제3자 소송이 나올 수 있어요. 이해 상반관계에 있는 제3자 소송에서는 만약에 하자치유를 인정하면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겠죠. 그래서 하자승이 안 된다는 거. 이게 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만약에 나온다면 경원자나 경업자 소송에서 하자치유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판례 마지막 구절.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권익을 침해하는지 언급을 해줘야겠죠. 만약에 이 사안에서 이 처분의 하자승계를 인정한다면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이익이 되겠으나 제3자인 경원자, 경업자에게는 불이익한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하자승계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유명한 판례였어요. 청문기간을 다소 어겼어. 원래 열흘 전에 통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7일 전에 통보했어. 자, 열흘. 보통 열흘 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열흘인데 청문 절차는 청일. 10일 전에 줘야 되는데 7일 전에 줬어요. 키워드 뭡니까? 청문 통지 기일을 다소 어겼단 말이야. 그런데 첫 번째 키워드. 기일을 3일 지금 늦췄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이의 제기 없이 청문 절차에 출석하여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치유가 된 것으로 본다. 이 판을 꼭 써주세요. 청문 기일을 다소 어겼으나 청문 기일 청문 열리기 열흘 전에는 통보가 되는데 청문 기일을 다소 한 2, 3일 어겼으나 이의 제기 없이 청문 절차에 출석해서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치유가 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데도 침익적 처분이 발령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청문기를 어겼잖아. 절차상 가져를 주장한 사안이었어요. 하자치유 같은 걸로 봤다. 이 판례 꼭 기억해. 왜냐면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판례 꼭 기억합니다. 청문기일 통지를 다소 어긴 거.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두 개야. 이거 내든지 그냥. 청문기일 통지 이거 어긴 거. 이거 내든지 아니면 제3자 소송의 관계를 만들어서 이해상반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자치유가 안 된다는 거 내든지. 자, 시험에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하자치유의 시간적 관계를 다시 내지는 않겠죠. 자, 전화는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서 패스. 직권 취소 18조. 특히 2항이 이익형량의 원칙인데 시험에 나오면 1호를 많이 낸단 말이지. 1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이건 뭐예요? 신청 시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 딱 나오면 이걸 눈치채야 돼. 위조 서류를 내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18조 2항 1호 냈구나. 그러면 1호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칙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익형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판례 써야죠. 판례 키워드는 첫 번째 뭐예요? 처분청은 이런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고려할 필요 없다. 고려. 그리고 상대방은 자신의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키워드 두 단어입니다. 자, 원용할 수 없고 고려할 필요 없다. 이 판례 반드시 써줘야 돼. 그리고 조문 언급에서 18조 2항 1호에 따라서 이익형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에서 많이 나왔던 건 이것도 기억해야겠죠? 여기 보세요. 행정청이 자신이 발령한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직권 취소나 직권 철회를 할 때는 뭐가 적용된다고요? 이익형량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직권 취소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상대방이 불리익, 즉 사익보다 훨씬 더 커야 돼. 왜 그래요? 그런데 이와 달리 뭐 할 때는 직권 취소가 아니라 쟁송 취소할 때는 이익형량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계속 시험에 나오겠죠. 왜 그래? 여기는 보세요. 자신이 발령한 처분을 자신이 소거하려면 어쨌든 네가 발령한 거잖아. 그래서 네가 신뢰익을 부여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발령한 처분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귀책 사유가 있어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없을 때만 그럴 때만 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행정청이 자신이 발령한 처분을 스스로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네가 원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익형량 원칙이 준수됐을 때만 직권 취소 처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쟁송 취소는요. 쟁송 취소는 쟁송이니까 행정소송과 심판이잖아. 심판도 107조 3항에 의해서 사법절차가 준용되잖아요. 사법절차는 뭐예요? 그냥 위법하면 취소하는 거야. 그 취소로 달성하려고 하는 이익 이런 거 안 따져. 사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위법하면 취소야. 그러니까 이익형량이 필요 없는 거야 여기서는. 그냥 위법하면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심판이면 부당까지도. 위법 부당하면 그냥 취소하는 거야. 왜? 사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얘는 지가 발령한 처분에 대한 원죄가 있단 말이야. 원죄라는 말은 그냥 쓴 용어고 어느 정도 자기가
상대방의 신뢰를 부여한 선행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직권철회는 19조에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권철회 시험에서 나온 적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개별적 법적 근거 필요성은 이거는 종래의 논의인데 많이 쓸 필요 없어. 왜냐면 이런 것들은 책이 필요 없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 종래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 특히나 직권철회의 개별적의 동그라미. 개별법에 있는지인데 우리 이번 시험에 보면은 공유재산법을 이번에 사례에서 냈어요. 심호에서 보면은. 근데 거기는 보니까 20조의 사용허가 규정이 있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그게 바로 개별적 법적 근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필요하냐? 종래 필요 없다고 봤다. 왜? 판례는 원처분 권한, 처분 발령 권한 규정에는 자신의 발령한 처분을 회수할 수 있는 취소 철회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봤지만 최근에는 일반적 법적 근거가 생겼다. 끝. 철회 사유도 중요하지만 철회의 적법성을 물어볼 때는 결국 뭐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 19조 2항의 이익형량 원칙으로 끝내줘야 돼. 그리고 배점을 위해서는 1항 자체는 일반적 법적 근거고 1, 2, 3호가 있죠. 보통은 2호 내지는 3호를 써줘야 됩니다. 사전 변경은 보통 이제 법령 개정으로 많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 이걸로 해서 철회 사유는 이걸로 찍어주시고 마지막 2항에서 이익형량 원칙으로 끝낸다. 올해 신문에서 부설주차장 위탁계약 해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사례할 때 늘 강조하지만 해제 취소란 말이 나오면 앞에 선행위가 뭔지부터 법적 성질을 검토해야 돼. 만약에 얘가 사법성 계약으로 보면은 얘는 해지는 그냥 사법성 해결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위탁계약이 뭐냐? 보니까 특허다. 특허를 해제했으면 특허를 소멸시켰다는 건데 후발적 하자로 납부 같은 거 안 해가지고 해제했다. 그럼 직권 처리가 되는 거죠. 거기서는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다. 판례에 따르면 특허다. 근데 특허를 해제한 거 이거는 후발적 사정이니까 직권철회. 행정기본법 19조다. 직권철회는 그 자체가 행정행위 즉 처분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딱 이렇게 써주는 게 답이야 그냥. 여러분 파이널 강의에서 이 훈련을 해야 돼. 키워드가 안 나와. 공법상 계약의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로 특허라는 거 안 쓰고 그 다음에 직권철회라는 거 안 쓰고 선생님 주차장을 주차로 사용했는데 왜 이게 목적의 허가입니까? 그럼 목적이 빼요. 행정재산 사용 허가가 이러겠어. 그때도 목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람들이 영리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야. 영리활동해서 일정 수익을 넘겨주는 거예요. 행정재산을 일반 사인이 자기 영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목적의 사용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위탁계약 체결해서 얘네들이 그걸로 거기서 주차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 유지 같은 거 다 하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항상 쪼개서 봐야 돼. 계약의 성질이 뭔지.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몰랐어 공법상 계약으로 갔어요. 공법상 계약으로 만약에 본인이 끌고 왔다면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차라리 처분서를 인정해버렸으면 좋았겠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공법상 계약 해지는 그 해지에 관한 개별적 법적 근거가 있거나 효력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그때는 처분을 갈 수 있다는 거. 자, 넘어갑니다. 뭐 75번 쟁점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 확약은 불이타 1급으로 처리합니다. 자, 확약은요.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 법무에서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타란 말을 집어넣은 이유는 법무 사례에서는 안 나왔어. 다만 이게 마지막 사시 문제에서 확약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입법화됐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약의 처분성은요. 확약은 광의 개념으로 공적견해 표명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순한 공적견해 표명과 다른 건 뭐예요? 무조건 처분권자가 한단 말이에요. 처분권자가 일정한 처분을 약속하는 거예요. 보통은요. 시험에서 나올 때는 침익적 처분을 발령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나중에 발령하는 걸로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건 꼭 알아둬야겠다. 40조 2 꼭 기억하십니다. 확약이 나오면 확약에서는 40조 2 조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형식은 2항 보니까 문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차도 3항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103페이지에 있는 확약의 기속력과 실효입니다. 40조 2의 사항이죠. 행정처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약이 기속되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다음 각호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확약에 기속되는 게 원칙이에요. 확약의 기속력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1호, 2호에 해당됐을 때 논란이 되는데 1호 별표. 시험에서는 무조건 1호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변경, 사정변경의 동그라미 치고 공익적 사정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1호에 해당되면 어떻게 돼요? 기속력은 호요력이 상실돼 버리는 거죠. 따라서 2호에 해당돼야 되는데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 변경은 뭘로 판단한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익형량 원칙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확약에 따른 신뢰의 이익과 그리고 사정 변경에 따른 공익에 뭐가 더 큰지. 만약에 사정 변경에 따른 공익이 더 크다면 40조 2 사항 1호에 해당되므로 확약의 기속력은 실효. 따라서 확약에 반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정도의 공익은 아니야. 그러면 화계에 있다는 실력이 훨씬 더 커 보여. 그러면 2로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화계에 반하는 처벌은 기속력 위반이 되는 거예요. 40조 2 사항 기속력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자, 조문 활용을 잘 해줘야 돼요. 자, 사례 쟁점 찾는 게 중요해. 약속했다는 말을 나올 텐데 처벌권자가 약속했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처벌권자니까 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 구청장 또는 세무서장 기억하세요. 세무서장까지 기억해. 왜냐면 모의고사에서 세무서장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세무서장까지 기억하셔야겠다. 넘어가서 강제행위는 답안지 쓸 일은 거의 없어요. 4번 정도만 읽어보면 되겠네요. 직계제처분,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직계제처분을 가행정행위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징계처분이 나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발령한 걸로 본다는 얘기지. 가행정행위는 임시처분의 성격을 가져요. 자, 임시처분이니까 또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임시처분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때 임시처분은 뭐야? 그때 임시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잠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법원이 취하는 조치가 가행정행위와 관련된 가처분에 관한 논의였고, 여기는 행정청이 자신의 본처분을 발령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발령해 주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자, 넘어가고 사전결정이 기속력 불이타 B급 정도로 처리합니다. 입시에서 한 번 정도 나왔어요. 사전결정은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 나온 게 폐기물관리법 25조 2항, 이게 우리 시험 이외 사례에서 나왔던 사례였고요. 건축법 10조, 이게 입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2개 정도만 알아두면 충분하겠다.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는 7급 사례형 객관식에 나온 적은 있는데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항공 운송 면허 중에서 운수권 배분, 이게 사전결정이에요. 운수권을 배분해서 국제 항공 노선 면허가 나와요. 국제 항공 노선 면에서 취항을 하루에 몇 번 할지, 이거는 당연히 요건 중 일부겠죠. 최종 처분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판단, 이게 사전결정이란 말이야. 사전결정의 키워드는 요건이에요. 최종 처분의 일부 요건을 판단하는 게 사전결정이죠. 운수권 배분까지 하면은 다 돼요. 폐기물 처가 통보, 그 다음에 건축법 10조에 따른 부지에 대한 판단, 마지막 항공 면허 중에서 국제항공 면허 중에서 운수권 배분, 이 3개 정도가 사전결정으로 나올 수 있는 전부입니다. 사전결정의 기속력 3번 보세요. 사전결정 해주고 그 결정에 반하는 처분을 해버렸을 텐데, 사전결정의 기속력은 학자들은 긍정,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냥 판례로 가세요. 판례는 사전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합니다. 따라서 최종 처분을 할 당시 사전결정에 반하는 모순되는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사전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뭘로 판단한다? 신뢰보호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사전결정도 일종의 공적견의 표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익형량을 해보겠죠. 부분허가, 자동적 처분, 이건 객관식용으로 자동적 처분을 보면 되겠어요. 자동적 처분의 키워드는 2단어예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일은 이게 령이에요. 법령. 법규명령을 독일로 포함시켰는데 우리는 그냥 법률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법률 기억하시고, 그리고 재량행위에는 안 된다. 여기까지. 다음 넘어갑니다. 공법상 계약은 중요했어요. 공법상 계약의 적법성, 행정기법법 27조 찾아서 그냥 써버리면 돼. 거기 109페이지 공법상 계약의 행정행위 대체 가능성, 이게 올해 우리 시험이었어. 아니, 법무였어. 법무. 거기 밑에 판례 나오죠. 판례는 국립무료원 부설 주차장 사건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을 뭘로 봤다? 특허로 봤다. 이 판례는 객관식에 주로 많이 나왔지만 중요한 판례라고 했어요. 왜냐면 실무에서 특허 처분 대신 계약으로 퉁쳐버리는 것을 제한하려고 판례가 실제로 비추어 특허로 본 사안이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신문이었는데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이 판례가 주관식으로는 처음 나왔어요. 지금 우리 법무에서. 그런데 여러분은 눈치를 챘어야 돼. 왜 눈치를 챘어야 돼요? 참조조문 20조에 사용허가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용허가. 그 조문 자체가 행정대의 목적의 사용허가 나올 때 조문 줄문이야. 그렇게. 조문을 통해서 역으로 이거 냈구나. 게다가 모의고사에도 2번이나 냈잖아요. 넘어가고 110페이지. 자, 조달계약은 우리 시험에서 나왔어요. 의약품 조달계약 사례로 이미 나왔지. 판례는 사법상 계약. 그렇지만 우리는 공법상 계약. 넘어갑니다. 자, 공법상 계약의 이제 처분성. 이거는 A급으로 처리하고 브리타 A급. 법무에서 사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다 법무 사례. 그러니까 꼭 알아둬야겠지. 만약에 나온다면 볼 것도 없어. 산업단지로 나올 거예요. 산업단지 입주계약, 입주 변경계약. 이거 꼭 알아두세요. 산업단지 입주 변경계약. 판례가 2개 있어요.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도 있고 입주 변경계약 해지도 있습니다. 이것이 법무 사례로 나온 적이 있다. 그리고 얘는 보면 산업집적법에 보면은 계약 해제 법적 근거도 있어요. 그리고 법적 효력도 규정이 돼 있어. 법적 효력 보면 원상회복해야 되고 원상회복 안 하면 나중에 처벌해버려요. 자, 이거 꼭 기억합니다. 공법상 계약 해제 처분서 인정되는 판례 2밖에 없다. 객관식용으로 보면 첫 번째 BK21, 두 번째 산업단지 입주계약 2밖에 없어. 그리고 사례로 나오면 산업단지입니다. 이 산업단지는 아주 예전에는 공기록으로도 한번 출제가 됐었고 공사례로도 법무에서 2번이나 물어봤다. 자, 넘어갑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이건 중요쟁점이 아닌 걸로 나오는 거죠.
시험에서 나오는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한번 같이 복습해 보세요. 제가 적어준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거 1번 철거 행위, 2번은 압류, 3번은 즉시강제. 이 세 개가 메인이고, 다음 4번은 강제조사. 이거는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세무조사로. 주관식 사례로. 그 다음에 5번은 직접강제. 직접강제는 법무에서 나왔죠. 간판 제거 조치, 영업소 폐쇄, 그 다음에 외국인 강제 퇴거. 셋밖에 없단 말이야. 시험에 나오는 거. 간판 제거, 영업소 폐쇄, 외국인 강제 퇴거. 명령자가 붙으면 안 돼. 명령자가 붙으면 하명이고, 그냥 행정처이 직접 해버리면, 공무원 측에서 해버리면 그게 직접강제가 되는 거예요. 영업소 폐쇄, 간판 제거, 그리고 외국인 강제 퇴거 조치. 이게 직접강제로 시험에 나온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영업소 폐쇄, 그 간판 제거 이쪽으로 법무에서 물어본 적이 있다. 명당무표는 논란이 있어요. 다수는 고사로 받고 판례는 집행행위 이전에, 사실행위 이전에 공개 결정 자체로 처분으로 받다. 그래서 명당무표까지도 권사로 다소론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고. 행정제도의 처분서는 이거는 5급에서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만약에 시험에서 나온다면 이번에 신모에서 나온 것처럼 일문에서 행정지도를 내면서 같이 물어볼 수는 있겠다. 올해 올해 신모 공사의 일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행정지도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내버리면 대상적격에서 꺾여버리니까 충족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문제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헌법 문제로 내면서 같이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한계를 일탈하면 혼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넘어가서 행정조사는 우리 시험에서 이미 2번이나 물어봤어요. 조사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조사의 동그라미. 우리 시험에서는 세무조사로 2번이나 냈어. 세무조사, 세무제조사. 그렇지만 법무에서는 인구 통계조사도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워낙 우리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봐서. 다만 119페이지 보면 행정조사에 영장주의가 필요하냐 밑에 판례봅니다. 이거는 선택형 질문에서 이번에도 또 나왔단 말이야. 행정조사의 성격이 유지되고 있으면 영장주의 부정. 다만 범죄 수사로 나아갔으면 영장주의 긍정. 자, 여기는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따라서 우편물 통관 검사하면서 마약이 검출됐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 마약 검사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단 말이야. 김건희 뭐 그쪽 일가에서 뒤를 봐줬네 만에 뭐 약간 뭐 뜬구름 잡는 얘기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서요.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첩보가 입수돼서 마약 수사를 하기 위해서 통관 절차에 수사관들이 들어갔다. 그때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범죄 수사로 나갔으면 영장주의 필요. 그게 아니라 행정조사의 성격이 유지가 됐으면 불효. 자, 그 정도만 알아두셔서 판례 위주로 씁니다. 넘어가서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우리 시험에서 이게 2번이나 물어봤어요. 2018년, 22년 4년 주기 탔네. 4년 주기. 그리고 나서 다시 법행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판례만 기억합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적극설 위법하다. 다만 조사에 하자가 경미할 때만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 원칙 적극 경미할 때만 위법 사유 아니다. 넘어갑니다. 행정 절차는 내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헷갈리거나 이런 것들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지금 저랑 이렇게 하는 걸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한 가지만 제가 조사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거 끝나면은 정지문을 하고 지금 다음 주 10일부터 하기로 했던 그 동안쌤 그 정지문이 지금 취소가 됐어요. 이제 얘기가 나올 때는 어제 들었어. 저도 동안쌤이 지금 이 후유증 때문에 막 치료받고 이것 때문에 지금 하기가 힘들게 됐다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조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거 끝나고 제가 정지문하고 민객 정지문을 임준희 쌤 불러서 하려고 했거든. 근데 이 순서를 바꿔서 다음 주부터 만약에 계획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끝나고 곧바로 민객 복수부터 시켜드릴까요? 그게 나을까? 자, 민객을 먼저 한다. 행정법 행객을 먼저 한다. 자, 민객을 먼저 한다. 손 들어보세요. 자, 행객부터 해보자. 그러면 행정법 객관식을 먼저 하자. 그래요? 그러면 행객을 금방 끝낼 수 있으니까 행객 끝내고 그 다음에 민객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는 이제 판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한 2바퀴 돌 수 있도록 시험 직전까지 제가 2바퀴 돌려드릴 테니까 아침 복습으로 행정법을 끝내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